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도 수능 우주론 지문이죠. 31번 문제로 되게 유명한 지문인데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해설 강의를 되게 여러 번 찍으려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게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배경 지식.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배경 지식이 그럼 없는 사람은 풀지 말라는 거냐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인데 마치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풀이 과정도 알고 있어. 근데 마치 내가 처음 문제를 본 상태에서 푸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자꾸 삐끗삐끗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설명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보를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건 사실 23년도 개딱지 지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배경 지식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과탐, 사탐, 과탐 1이랑 사탐 수준 이거에 더해서 평가원에 기출된 소재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있는 거예요. 과탐 1, 사탐 그리고 평가원에 기출된 소재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모르셨으면 지금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 알고 가시면 되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문 해설할 때는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쓸 거니까 조금 해설하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아셔야 돼. 어쨌든 여러분은 다들 최상위권이 되고 싶으실 거잖아요. 저는 나름 국어에 관해서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최상위권은 어떻게 읽느냐 했는데 최상위권은 결국에 배경 지식을 씁니다. 이거는 뭐 국어를 잘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최상위권은 배경 지식을 다 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죠. 뭐 일정 수준까지는 어떤 스포츠 예를 들어볼까요? 뭐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수준까지는 축구 기술만 연마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 왜냐면 근육량이나 그런 체급 자체가 중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도 뭐 꼭 이걸 모르면은 결국에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시험장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방식대로 16세기 전반에 그러면 1520년 오케이 그때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그치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을 했었지. 그래서 뭐 갈릴레이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나왔었고 그래서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오케이. 경험주의. 내가 경험해 본 것만 인정하겠다. 수리과학, 뭐 수학과학의 발전.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형이상학을 뒤바꿨다. 형이상학이란 뭐죠? 형태 이상의 학문. 그러니까 뭐 개념을 다루는 학문인 거죠. 개념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저도 처음 읽을 때 몰랐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읽어? 그냥 합치려는 이렇게 읽어야지. 느낌이 그렇잖아. 영어 같은 거죠.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대충 흐름으로 맞추잖아. 어떤 뜻일지 그런 거죠.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합치려는 시도가 전개됐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됐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거야. 왜냐? 전반적인 스토리를 주잖아. 거기다 천문단이니까 집중해서 읽어야지.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나와서 형 이상학이 뒤바꿨고 그리고 그러한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가 되니까 그 우주론을 자신들의 우주론과 합치려는 시도 그리고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의 제고. 오케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사람 이름 동그라미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했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풀고 싶었고 그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일으킬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
천체의 운행을 단순화해서 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형이상학적 문제가 생겼겠지. 이것만 읽어봐도. 왜냐면 관심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 아니야. 뭔가 생겼겠지 문제가. 그리고 배경식 쓰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발표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기독교 학자들이 싫어하니까. 뭐 그런 걸 배경식 써야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얘네는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우주 중심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는데 그걸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다른 행성들. 사실 별은 그러니까 태양은 행성이 아니죠. 행성이 아니고 달도 위성인데 같이 써놨네. 여기서 행성이란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고 항성 뒤에 항성 나오죠. 이 항성은 별인데 이거는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성이에요. 행성이 아니야. 이런 거가 저가 좀 해설 강의를 찍을 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런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설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맞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최상위권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 그럼 사실 이건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구입니다. 구가 있고 이 구의 중심에 뭐가 있어? 지구가 있어. 그러면 이 지구의 주위를 뭐 달, 태양, 행성 이렇게 돌고 있고 그리고 이 항성들은 이 항성 천구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여기 끝 같은 곳에 박혀 있는 거야. 이 별들은 박혀 있는데 이 항성 천구가 어때요? 어떻게 되죠?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 천구 자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얘가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어떻게 도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지구과학 내신할 때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달과 태양 그리고 뭐 다른 행성들이라고 했죠. 그 행성들을 프톨레마이오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히 어떤 궤도로 그 이론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건 몰라. 근데 그냥 대충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거를 글을 읽으면서 아셔야 된다. 그렇게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뭐 태양 중심설이겠지. 태양을 우주 중심에 고정하고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뭐 모형이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걸 행성들이 돌고 그리고 지구는 자기 혼자서도 자전을 하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진 않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길어져.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인정합시다.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태양 중심설로 바꿔보니까 어땠어? 훨씬 단순해졌다 이거야. 아까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지구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로 바꾸니까 더 단순해졌다. 그럼 그 단순해진 거의 구체적인 예시가 뭐야? 적은 수의 원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졌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고수하는 뭐 지식인 지도자들은 이론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스치듯이 빨리 읽으세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어렵네요. 이것도 이미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읽을 때 거의 안 읽었어요. 표시를 아예 안 하고 읽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설을 싫어했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을 위하여 태양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굉장히 특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 중심설이 사실이면 태양의 가운데 있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도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중에 하나인 행성일 뿐인 거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딴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사는 지구가 그냥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계와 천상계, 인간이 사는 천상계와 그 외에 다른 세계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 그런 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간을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왜 이런 태양 중심설이 인간을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킨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냥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다고 주장했을 뿐인데 그게 왜 인간을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거야, 한갓. 근데 그런 속사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가원이 이미 이것도 5년 전, 이제 6년이죠. 6년 전 지문이니까 그것도 아셔야지, 이젠. 이 정도는 평가원이 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지문 해설을 찍는 것 자체가,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혹시 해설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지문이 있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문을 꼽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해설 강의를 찍으면 안 되잖아. 왜냐면 애초에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해설 강의를 찍는 건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찍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읽을 때는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꼭 갖고 가라 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내용도 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아까는 16세기 전반이었죠. 시간이 흘렀네. 그때 브라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상충은 피하고자,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 중심에 지구가 고정돼 있고, 그럼 지구 중심설이네. 그래서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해. 그런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해.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여기다 그릴게요. 지구가 있으면 어떤 천체들은, 뭐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를 돌지만 그 지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행성들은 이 태양 주위를 또 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되게 특이한 우주론을 제시를 했네. 그러나 이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태양을 중심에 배치하여 단수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주의 수적 질서라는 게 그럼 뭐겠어? 단순성이겠죠. 단순성. 그러니까 우주는 수적으로 뭐 완벽하고 단순하겠다, 이런 형이상학, 그러한 뭐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그러니까 우주가 수적으로 완벽하고 뭐 단순하고 그럴 것이라는 신념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경험적으로도 확인이 됐어야 됐어. 그래서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해서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케플러의 3법칙이에요. 이것까진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너무 길어져. 그래서 우주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지구 중심설은 이제 끝났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제 1600년 후반으로 가는 거야. 1680년, 90년. 그때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 물리적으로 입증을 했다, 그런 거겠죠.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행성 운동 법칙들을 연역했다. 아, 그렇구나. 연역은 뭐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뭐야? 사실 앞에서 했던 거는 입증이 안 됐던 법칙이었던 거네? 싶은 거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사실 이 케플러가 세웠던 이 케플러의 3법칙은 경험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관측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천체들이 타원 궤도로 회전을 하면은
이 관측치가 딱 맞는데 싶어서 한 거지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다 이걸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배경식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유인력 여튼 만유인력을 통해서 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들을 연역을 했는데 이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다. 두 질점이 당기는 힘으로 그 두 질점의 크기가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밑에 적을게요. F 힘은 M1 질량 1번의 질량 그리고 2번의 질량의 곱에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질점이란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물리 문제를 푸신 분이면 아실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어떤 힘 F를 줬을 때 그 F가 여기 어딘가에 딱 작용을 한다고 보잖아요. 그런 게 질점인 거지. 그런 거고 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수직선을 생각해보죠. 수직선. 사실 수직선에 우리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하겠지만 사실 이걸 확대해봐. 그러면 이 두께가 있잖아. 두께가 봐봐. 이게 여기 이 시작점이랑 좀 이해 잘 안 되겠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왼쪽이랑 오른쪽 사이에 두께라는 게 있죠. 두께가. 그럼 사실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001이고 여기는 0.009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한 1이란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점이 1이다 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점이란 그런 개념이다. 어렵죠? 문과 학생들은 진짜 읽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그러한 구라면 그럼 또 구대칭이 나와. 그럼 구대칭은 뭘까?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대칭을 가지는 상태다. 그냥 구다. 구는 모든 방향으로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 밖 어떤 질점에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자에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에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뭔 소리냐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체가 이 질점에 당기는 힘은 이 천체를 이렇게 잘게 쪼개 이 잘게 쪼갠 걸 부피 요소라고 하는데 이 부피 요소가 이 질점에 당기는 힘이랑 같다는 거죠. 그걸 다 합친 거랑 이 전체가 얘를 당기는 힘이랑 얘를 뭐 이렇게 뭐 세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쪼개서 1번, 2번, 3번, 4번이 얘를 당기는 힘을 다 합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것 같죠. 그냥 읽었을 때 입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또한 여기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여기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거는 여기로 옮겨야 돼요. 여기로 옮겨야 돼. 여기로. 왜냐면 제 생각에는 만유 인력은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M1, M2, R제곱 이렇게 비례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은 지구, 태양 그리고 그 사이 거리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태양, 지구, R제곱이니까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다 하면은 마치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뭐 부피 요소들 각각을 더하면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지구와 태양이 서로 당기는 힘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문장의 배치 순서가 아쉽지 않나.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실측값을 연역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그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실제 값들을 뭐 조사를 해봤더니 맞더라. 그런 거죠. 어렵습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이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그러면 16세기 말은 어떤 시기야? 16세기 말은 이 브라헤가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뭐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케플러가 자신의 뭐 새로운 운동 법칙들을 세우면서 뭐 우주론이 발전했던 시기죠. 그런 16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과학이 유입이 됐는데 청 왕조가 이제 1600년대 중반, 17세기 중반, 1650년쯤에 이제 중국의 역법을 자기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의 이제 우주론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위상이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직접 서양의 우주론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구체화됐겠지.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여서 이게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는데 중국 지식인들은 아무리 서양 과학이 좋더라도 그게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연결되지 않으면 불온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서양 과학을 아무리 좋아하는 매료된 학자들도 이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음, 이게 뭐야? 이게 회통이겠죠, 회통.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웅명우와 방이지는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건 조금 앞의 내용이랑 모순되는 말이죠. 아까는 서양 과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중국 과학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불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는 중국의 우주론이 별로 안 좋다,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거니까 그럼 이건 좀 앞의 내용이랑 다른 거네. 그러면서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학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서양 과학을 재해석했다 이거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태양계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을 받았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천문학 이론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기는 빛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그렇구나. 브라헤의 영향은 받았어.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뭐 태양의 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기는 빛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 광학 이론을 창안했구나. 그리고 17세기 후반, 아까 뉴턴이었죠. 17세기 후반 뉴턴이 뭐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기도 했던 27세기 후반에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인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는 서양 과학이 많이 영향을 줬나 보네. 그러면서 이러한 우수한 면은 이미 갖춰져 있던 것인데 웅명우 등은 앞에 나왔죠. 웅명우 등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형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 이건 뭐야?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어떤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중국 고전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야. 근데 웅명우는 그런 거를 모르고 성리학적 기론 같은 형이상하게 몰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빛은 어쨌든 물질 또는 에너지인 거고 기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건 사기잖아. 기라는 게 어딨어. 근데 이제 그런 형이상하게 몰두했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수학적 계산 같은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매문정은 이제 고대 문헌에 있는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징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했다. 그래서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 서양 과학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여기는 이 빨간색 여기는 못 덮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중국 고대 뭐 증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둥근 걸 알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 전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도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왕석천 매문정의 이런 입장은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 그게 중국의 총서인 사고 전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총서를 쓴 사람들은 역대 지식 성과물을 다 합친 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천문 관련 문헌들도 다 수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려는, 그리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 사고 전서는 23년도 수능 유서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년도 가나형 문제 유서에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독서 기록 중 일부 있다. 점검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않은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소개되어 있나요? 소개되어 있죠. 태양 중심설은 뭐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뭐 다른 게 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 다 소개되어 있죠. 예측과 다름 아니지. 뭐 웅명우 방이지의 이론이라거나 아까 전에 브라헤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을 회전한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었잖아. 예측과 같음 실제로 나와 있었으니까.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코페르니쿠스죠. 제시됨. 중국에서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매문정. 왕석천은 뭐 언급은 따로 안 됐지만 뭐 왕석천과 매문정이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 아마 왕석천도 맞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중국의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건 안 나와 있죠. 언급되지 않음. 맞습니다. 그다음 28번. 문제는 쉬워. 사실 문제는 쉽고 지문도 쉬워요. 지문도 쉬운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렵죠.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문제는 다 내용일치 수준에서 나왔어요. 서양과 중국에서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서양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형이상학, 중국에서는 웅명우와 방이지의 형이상학, 뭐 성리학적 기학 이론, 광학 이론이었나요? 뭐 그런 거. 성리학적 기론의 광학 이론이었죠. 그다음 2번. 서양 천문학의 정례는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재인식하게 되었다 했잖아 아까. 그리고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 그쵸? 시연력을 채택하면서 그 입지가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18세기 초부터 매문정의 입장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양의 우주론을 자신들의 우주론과 회통하려는 그런 입장이 주류가 됐다. 5번이겠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아니죠. 중국도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됐다. 그래서 왕석천과 매문정은 웅명우와 방이지는 이제 서양의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은 중국의 고전에 다 갖춰져 있던 것인데 그런 걸 모르고 성리학적 기론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잖아. 그런 거고. 29번.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성 청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한번 볼까요? 항성 청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항성 청구. 아니죠. 항성 청구는 회전한다고 했어. 항성 청구는 회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일치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지문으로 안 돌아가는 건 좋지만 꼭 돌아가야 하는 부분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부분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 글의 곁가지로만 돌아가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항성 청구가 고정되어 있는지 회전되는지는 글의 전체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글의 전체 내용은 기존에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풀려는 수학적 전통에 따라서 그거를 비판했고, 그 다음 브라헤는 그 두 사이의 입장을 절충해서 자신의 우주론을 세웠는데 케플러는 또 그 중에서도 뭐 지구 중심설을 아니죠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고, 그런 내용의 흐름 속에서 항성 청구가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가 기억을 못했을까, 그런 건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수의 원을 써서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많은 원을 썼다는 말은 사실 없어. 근데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이 원을 줄였다고는 나와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줄였어. 그럼 프톨레마이오스는 많았겠지.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뒤에 읽어보면 너무 무조건 틀린 내용이 있어. 단순성을 갖는다. 아니지. 단순성은 코페르니쿠스 거다. 지구와 행성이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건 앞에는 맞아요. 앞에는 맞고,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단순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돼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이건 앞에는 팩트죠. 팩트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 신의 형상을 본딴 인간.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체에서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 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그쵸? 잠시만요.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신플라톤 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아서 아닌 거야. 케플러는 신플라톤 주의도 맞았고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도 맞았어. 근데 신플라톤 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건 아닙니다. 신플라톤 주의에 따라서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했기 때문에 우주는 수적으로 단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지에서 경험주의적인 실제 자료 데이터를 찾아서 운동 법칙을 세운 것이지, 신플라톤 주의는 애초에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에서 어떻게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겠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뭘까요? 기억 봅시다. 회통,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이죠. 1번,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했다. 맞죠? 지적 유산에 접목하려고 했죠.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사고전서에 수록됐다. 맞죠? 웅명우와 방이진은 이제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새 이론을 수립했다. 맞죠?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바꿔주면 좋아. 새 이론을 수립하지 말고 광학 이론 이렇게 읽으세요. 현장에서. 이제 광학 이론을 세웠다.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전통과, 그치, 둘 다 했다고 했잖아. 매문정과 왕석천은 전통과 서양 과학을 동시에 합쳤다. 5번,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웅명우와 방이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아니지. 고대 문헌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 그리고 31번, 문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글의 전체 내용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 이걸 풀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너무 유리해. 이 보기를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될 정도로 유리해. 읽어볼게요. 9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피 요소 뭐였죠? 이 구를 잘게 쪼갠 걸 부피 요소라고 했어.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굽껍질을 이루고, 그러니까 얘가 한 겹, 이렇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배열돼서 굽껍질을 이루고, 그런 굽껍질들이 반지름을 달리하면서 점점 반지름이 커지죠. 제가 그리고 있는 껍질이 이렇게 잘게 모이면서 겹겹이 쌓여서 구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V, D는 W입니다. 밀도는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다시 써볼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그런 질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1번, 2번을 읽어보면 같은 밀도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굽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사실 이건 아까 글에 나와 있었어. 이거는 구를 부피 요소로 쪼개고 그 부피 요소들이 질점을 당기는 힘은 구 전체가 당기는 힘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하나 그려볼까요? 이 파란색에다 이 색칠이 돼 있네요. 이 부피 요소 하나가 외부의 질점을 당기는 힘은 이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 구 껍질의 부피에 밀도를 곱해야겠죠. 그거랑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질점이 여기서 당기는 힘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피 요소도 사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이 색칠한 하나하나의 점이 이렇게 당길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다 합치면 그게 뭐랑 같아? 이 부피 요소 전체랑 같은 질량을 가지는 질량의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기는 힘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왜 같은지 설명을 하나요?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라는 거야. 받아들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굴껍질이 굴을 구성할 때 그 동심은 중심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같을 동에 중심 심자 써서. 그래서 굴껍질들이 이 여러 개의 부피 요소들의 굴껍질들이 피를 당기는 힘의 총합은 이 구 전체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점이 구의 중심 O에서 피를 당기는 힘이랑 같다. 뭔 소리냐면 참 쉽지 않죠. 이 색칠한 게 얘를 당기는 힘이 이 점에서 얘 질량을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질량이 1인 점이 여기 있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이 빨간색 여기죠. 이 방금 파란색 바깥쪽에 있는 이거 질량이 뭐 2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2가 여기서 당기는 힘이 이 부피 요소가 얘를 피를 당기는 힘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부피 요소가 당기는 힘을 다 합치면 결국 이 구 전체의 질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당긴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갑시다. 그래서 1과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그러니까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와 이 구 전체와 구 전체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중심 O에서 피를 당기는 힘과 만류인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또 풀만해요.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뭐 밀도가 균질하다는 건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 조건을 그대로 준 거고. 그래서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구 껍질이 이렇게 다 두께가 같을지라도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하나가 더 이게 뚱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보다는 지금 내가 색칠한 얘로 해볼까요? 얘보다는 반지름이 더 긴 얘가 더 부피가 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부피가 큰데 부피 곱하기 밀도는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균질해. 그러면 부피가 클수록 질량이 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더 큰 게 질량도 더 클 수밖에 없고 질량이 더 크면 만류인력도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만류인력은 아까 뭐에 비례했어? 만류인력은 아까 F는 R제곱분의 M1, M2에 비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같아도 이 부피가 커지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뭐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지 않죠. 왜냐? 자, 한번 봅시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요. 근데 태양이 질량이 m인 질점이 있고 이게 지구 전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 질량을 G라고 할게요. 그럼 G의 m의 R제곱이겠죠. 두 번째 나온 건 뭐야?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니까 m의 태양 전체를 당기니까 태양 분의 R제곱이죠. 그러면 지구 질량과 태양 질량이 같아야 이게 성립을 해. 아니지. 태양 질량이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답은 2번.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뭐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고 질량이 m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이게 위에 나온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질량이 있는데 그게 각각의 중심에서 질점이 당기는 힘과 만류인력이 같다. 그냥 똑같이 써준 거고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그 태양이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더하면 구해진다. 그쵸?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구가 여기 있는 부피 요소가 있어. 얘를 당기는 힘은 이 지구를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얘가 얘를 당기는 힘, 얘가 얘를 당기는 힘 이걸 다 합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문에서도 나왔고 보기에서도 나온 내용이라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고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에 중심이 있는 질량의 m인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가 있고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얘 질량은 m이고 얘는 동그라미 이제 구슬이 있어. 높이는 h고 질량은 m이야. 이거는 r 플러스 h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사실 뭔 내용이야? 3번, 5번은 완전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두 물체가 질량이 어떠하고 그 사이 거리가 어떠하면 사실 그 구의 중심에 그러한 질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만류 인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3번, 5번인 거고 4번은 이제 2번, 4번은 또 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어떤 구가 어떤 자기 밖에 있는 질점을 당길 때 그 질점을 당기는 힘은 각각의 부피 요소들이 이 질점을 당기는 힘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제 해설 강의가 솔직히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이 지문은 참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한 지문인데 제가 사실 너무 길어질까봐 설명을 안 한 배경 지식도 많아요. 케플러 3법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수능에 또 나올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융합 지문인데 이제 수능에서 융합 지문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어쨌든 출제를 한 거야. 실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배경 지식 중요하다. 뭐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과학 문제는 배경 지식이 심한 문제는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학은 배경 지식이 심한 문제는 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나왔잖아. 나왔어. 그러니까 다들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